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성철입니다. 자, 이번 민법 조문 정리는요, 소유권 2에서 소유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규정은 252조 무주물 선점입니다. 일단 법정을 보시면 이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점유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이항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가 됩니다. 국유를 한다죠. 사망입니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주인이 없는 무주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야생동물인 거죠. 따라서 야생동물은 동산이고 무주물이니까 선점의 대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뒷산에 가가지고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았다면 그 다람쥐는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람쥐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얘가 탈출해가 다시 뒷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육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바뀝니까? 무주물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3조입니다. 일단 유실물이거든요. 자, 유실물이란 말은 뭐냐면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유실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실물은 법률, 즉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실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공고해야 되죠? 6개월 동안 공고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유실물은 습득을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점유는 필요하지만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물건을 주웠어요. 그래서 점유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매장물입니다. 254조죠. 자, 매장물이란 유주물인데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물건, 땅 속이나 물 속이나 건물 속에 있어서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읽어보면 매장물은 법률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매장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발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점유 취득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발견만 했다면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단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삽질을 했는데 그 땅에서 일제시대 때 금괴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매장물이잖아요. 1년간 공고를 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금괴는 누구 것이 되느냐? 읽어보면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자인 제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5조입니다. 읽어보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러한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이 학문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56조입니다. 부합이란 말이 나오죠. 자,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 물건을 우리가 뭐죠? 부합물, 부합됐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읽어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가지 객기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고, 또 물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은 무엇도 포함해요? 부동산도 포함하겠죠. 따라서 원래 부동산에 다른 부동산이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되면 그때는 뭐죠? 부합한다.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도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집을 2층에서 1층으로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1층 소유자인 임대인의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그 사람에게 임차권이라는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속물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고요. 임차인이 2층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증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고요. 또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7조죠.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읽어보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동산끼리 부합하면 누구 것이 되냐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로 공유해요. 자, 여기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꼭 나와야 되고요. 또 합성물을 어떻게 공유하냐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데 그 가액은 언제의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8조입니다. 혼화라는 말이 나오죠. 혼화는 물건끼리 섞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죠. 읽어보면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합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혼합에 대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입니다. 일단 250조 가공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항을 보시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가공을 했다면, 내가 가공을 했더라도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원재료의 소유자,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어떻게죠? 현저히 다액인 때죠. 단순히 다액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의 소유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왕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뭐죠? 가산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기속되고요. 다만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때에는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자, 이제 262조부터 이제 공동 소유에서 공유가 나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261항이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 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다. 다시 말하면 공동 소유인데 그것이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라면 싹 뭐라는 거죠? 공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왕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균등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불균등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물론 뭐가 필요하겠죠? 등기가 필요하겠죠. 263조입니다. 공유자는 가로 읽어볼게요.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B번, 지분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 왜 이런 논리냐면, 자, 우리 통성할 판례는 공유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같이 기억할 것이 뭐예요?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을 청구할 때도 전부를,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도 전부를 청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7조입니다. 서로 제한하는 지분의 하나가 소멸하면 본래의 단독 소유권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합니까? 귀속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단 공유 지분은 상속이 돼요. 따라서 공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또 아니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다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귀속되어 있고요. 귀속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4조와 265조죠.
일단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대지 빈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 행위가 아니라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조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관리는 결국 뭘 말하냐면 공유물을 이용하고 개량하는 사항을 관리로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용, 개량과 같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유자 사람 수의 가반수가 아니라 뭐죠?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죠. 따라서 공유물의 관리, 이용은 공유 지분의 가반수로서 하는 것이니까 가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혼자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제3자에게 내가 단독으로 임대하겠다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 264조와 265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도 슬렁 지나치셔가지고 엉뚱하게 틀리는 분이 계시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266조입니다. 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도 지분의 비율로 나눠갔겠죠. 따라서 비용도 지분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요. 이걸 공유자의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잘 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8조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죠. 조금 어떻게 해요? 복잡한데. 일단 1항은 공유물은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항 공유는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은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항 분할 금지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5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몇 년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공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망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뭐죠? 분할할 수 없겠죠. 또 옆집가의 담, 뭐 꼬랑, 경계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겠어요? 분할할 수 없겠죠. 읽어보면 제2항의 규정은 제215조 뭐냐면
건물의 구분 소유라는 경우에 공용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제239조의 공유물, 경계표, 담, 국어, 꼬랑이죠 등은 그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분할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은근히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269조입니다. 일단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요.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그게 뭐죠? 협의 분할인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형성에서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재판상 분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말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할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 1항에 의한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 후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69조 2항에 따르면 마치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조입니다. 자,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분할은 현물 분할이면요.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예요. 따라서 교환 아니면 매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또 분할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나오고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분할은 교환 아니면 뭐예요? 매매이기 때문에요. 자, 271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합의가 나와요. 일단 합의가 뭐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입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데 그럼 조합이 뭐냐? 민법상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죠?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 거죠.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동 소유 형태는 합의인 거죠. 합의자의 권리는 즉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럼 여기서 합의도 공유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는 거죠? 지분이 있고요. 그 지분은 공유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게 되고요. 2항은 임의 규정이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1항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고 합의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칩니다. 272조와 273조입니다. 일단 272조는 공유와 똑같아요.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아니라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그러면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전, 처분, 변경, 관리행위는 무엇과 동일한 거죠? 공유와 동일한 거다.
그러면 공유와 다른 점이 뭐냐? 273조죠.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와 다르네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가 있고요. 2항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유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두 가지 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른다면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274조 합유의 종류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항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로 인하여 종료가 되고요. 2항 합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공동소유 관계는 공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해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유물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잖아요. 언제 분할할 수 있습니까? 합유 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그때는 뭐죠?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뭐죠? 준용하게 되는 거죠. 자, 275조입니다. 물권의 총유죠. 자, 총유는 뭐냐면 교회나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입니다. 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유로 하고요. 2항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입니다.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해 다음 2조의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는 총유는 정관 규정보다 더 열등하죠. 뭐가 우선합니까? 정관이 우선하고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후순위로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조입니다. 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항 각 사원은 정관 규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지분이 없다는 점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70조죠. 자,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되고요. 관두면서 나의 지분을 달라 재산 분해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 좀 많죠, 그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